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라돈 매트리스에 이어서 올해에도 라돈 공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된 온수매트가 추가로 확인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품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연세대 라돈 안전센터장인 조승현 연세대 환경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는 겨울철 체중 감량에 대해서, 그리고 자동차 주시 시간에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라돈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문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문제가 된 라돈 검출 온수매트에 대해서 수거 명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른 생활용품은 괜찮을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재 라돈과 관련해서 기준과 제도에 문제는 없는지, 내가 쓰는 물건은 괜찮을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온수매트, 이런 물건들에 대한 그 정부 그리고 당국의 대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기 바라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역시 열려 있습니다. 조승현 연세대 환경공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또 연결하게 됐습니다. 예. 지난해 11월에 교수님하고 이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된 문제를 두고서 위험성, 개선점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때 그 논란이 된 온수매트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제 시행되는 건가요? 글쎄, 그때 그 제조업체도 알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일부 교환도 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추가로 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수보 조치를 또 내린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현 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에 대한 정식 수거 명령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료 분석을 해보니까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어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 그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서 안타까운데요. 주로 이제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 주로 매번 국민들께서 직접 이제 파악해내시고 진단하시고, 이후 업체가 일부 대응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가장 조치가 늦다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 지난해 11월에도 이 온수매트에서 라돈 검출이 된 것을 두고서 또 그 매트리트에 이어서 이거 생활용품 전체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된다는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조치하고서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서 조치를 내리고 수거 명령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은 아마 정부가 생활방사선 안전센터 같은 것도 또 만드시고 직원도 일부 추원해서 바로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여태까지는 좀 늦은 면이 크죠. 예. 교수님은 10년 넘게 이 실내 환경 라돈에 대해서 지적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예. 지난해 말에 인터뷰할 때보다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당국이라든지 기업의 대처 좀 변화한 게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생활 밀착형 제품에 어떤 기준치를 갖다 댈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이런 것들을 못 쓰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올해부터. 예. 그래서 1mm 시버트가 넘느니 안 넘느니 따질 게 아니고, 이런 음이온 마케팅도 금지를 시켰고요. 이런 자연방사능을 생활 밀착형 제품, 이런 매트리스도 그렇고 침대도 그렇고 마스크, 생리대 이런 데 넣는 거를 전부 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예.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은 해당 제품, 그러니까 온수매트를 표면 2cm 높이에서
날마다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하면은 연간 피폭선량이 한 1.06에서 4.73mS가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이게 연간 허용치가 1mS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보다 한 4배 넘게 최대 큰 그렇죠. 수치예요. 예. 그러면 신체에는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통상적으로 저도 뭐 외국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 통상 이제 미국에서 표현할 때 1mS면은 담배 2개 피에 해당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4.73mS면 거의 담배 10개 피를 매일 추가로 이제 또는 흡연을 하는 게 되고요. 1mS면은 또 엑스레이를 하는 쉬운 번 정도 맞는 이 양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 4.73 정도 되면은 그 폐암의 초과 폐암 그 퍼센트가 한 10%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주로 역학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험한 수준이죠. 예. 앞서서 그 미국 조사 사례를 들어서 담배와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게 예. 하루에 피우는 담배 양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하루죠. 하루입니까? 우리가 매일 맞는 거고 예. 그걸 이제 하루에 피는 담배로 따지면은 4.74이면 그건 뭐 하루에 10개씩 피는 양이 되고 예.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초과 폐암의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는데 이 라돈이 몸에 뭐 피부로 흡수가 됩니까? 아니면 호흡기로 흡수가 됩니까? 이 라돈은 기체로 존재하고요. 예. 그다음에 라돈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먼지로 변해서 먼지에 붙어서 들어와요. 예. 주로 대부분의 영향을 우리 폐에 준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일부 이제 선진국에서 피부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논문은 나오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폐암 이슈입니다. 폐암. 그렇군요. 예. 이 매트를 내가 한 수년 정도 썼을 때 뭐 문제가 생기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측정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이 문제가 된 온수 매트를 한 어느 정도나 사용했을 때 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항상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제 누가 흡연을 한다고 그래서 오늘 뭐 한갑, 10갑 한 달에 뭐 이렇게 폈다 그래서 당장 병원에 가서 진단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로 폐 진단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병원 가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온수매트를 계속 오래 쓰셨으면은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을 매년 받고 있지만은 추가로 한번 폐 쪽을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보다 이 통계적인 얘기입니다. 통계. 당장 이랬으니까 저랬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폐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폐 관련 진단을 더 정밀하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같은 환경에 네. 처하더라도 또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해내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떻게 또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겠군요. 예.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을 수입해서 이 제품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때와 마찬가지로 모나자이트 성분이 문제였던가요? 그렇죠. 결국은 또 그 모나자이트가 주로 원인이 됐고 이 예. 모나자이트가 국내 유통이 얼로 됐는지를 파악이 힘들었었거든요. 정부에서. 예. 그렇다 보니까는 미리 전수조사 같은 게 이제 힘들어진 거죠. 예. 이 음이온이 나온다는 제품 홍보 굉장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예. 자연에서 나오는 음이온하고 이런 모나자이트 가공 제품에서 나오는 음이온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우리 공기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의 물질 99% 이상은 중성입니다. 중성. 예. 이 이온화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나자이트는 안에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우라늄, 토리움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은 물질을 이온화를 시켜요. 이온화 시킨다고 음이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양이온하고 전자가 나옵니다. 전자. 예. 그래서 이 음이온이 아니고 이제 전자가 나오는 거고 전자는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음이온은 우리가 일부러 만든다고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방전을 통해서 음이온을 만들 수는 있어요. 이제 전기적인 에너지를 줘서. 예. 그때 나오는 음이온은 살균에는 효과가 있지만 인체에 유용하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숲이나
또는 폭포 샤워할 때 그때 음이온이 일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런 자연적인 음이온은 우리 몸에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인공적인 음이온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고 차라리 유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연에서 나오는 음이온은 뭐 아무리 쬐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방사능에서 나오는 건 음이온이 아니라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온수 매트 전에는 매트리스가 크게 논란이 됐었고요. 뭐 메모리폼, 베개, 마스크 여러 생활용품이 라돈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이게 우리 집에 있는 생활용품 다른 건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음이온, 원적외선 발생 이렇게 홍보하는 제품들은 왠지 좀 더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 마련인데 이런 그렇죠. 것들까지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원적외선 우리 몸에 좋고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대상은 아니지만은 그게 좋다고 할지라도 지금 계속되는 이슈가 뭐냐면은 이 제조사가 방사능 물질에 대한 인식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예. 그냥 음이온 파우더라니까 기능을 높이자 이래서 이제 집어넣으셨잖아요. 제조사가 방사능 물질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정부 또한 이 내부 피폭에 대한 위험 인식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전부 다 외부 피폭 얘기만 했었고요. 이 라돈으로 인한 내부 피폭 위험을 인식을 못했고, 그다음에 라돈과 토론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의 그 거동, 물리화학적 거동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었고, 또 종합적 판단이 가능한 전문가가 정부 부처나 기업 여기저기 요소요소에 부족했던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 지금도 이 진단 방법을 제대로 가이드해 줄 필요가 되게 있죠. 지금 국민들이 여기저기 막 갖다 대고 계시니까 그게 과연 올바른 건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도 교수님이 정확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몇 번이나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난해에도 논란이 됐던 점에 하나가 당국에서 라돈 검출 결과 그리고 얼만큼이 나왔다는 것은 알려주지만은 이게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요. 또 라돈 검출 여부 파악 역시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제조업체가 직접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문제처럼 느껴졌어요. 이 부분 여전히 개선이 좀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오라니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기준치가 1mS부터 안 갖다 대고 무조건 유통 금지시키겠다 하셨는데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라돈은 여태까지 선진국도 그렇고 그 기준치라는 게 이 실내 공기, 우리 숨쉬는 공기에 대해서만 존재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생활 밀착형 제품은 기준을 갖다 댈 게 아니라 이 제품 특성에 충실해야죠. 가령 침대는 주로 섬유 제품이고 라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이 비과학적인 기능성 때문에 의도치 않게 국민들이 방사능 피폭하는 거를 무조건 피하게 하는 게 정상이죠. 거기는 이제 기준이라는 잣대를 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쓰는 제품에 라돈이 검출되는지 의심이 든다면은 일단 사용하지 않고 피해 주는 게 좋을 텐데 일반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이슈가 작년 한 2016년, 17년부터 그 라돈아이라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이 됐거든요. 그게 그 라돈을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측정하려면은 이제 전문가 장비 1,000만 원 이상 이런 걸 사용을 해야지 현장에서 바로 파악이 가능한데 이게 20만 원 이내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손쉽게 측정이 가능해지셔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 국민들의 인지 능력이 높아져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제품이 필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시중에서도 빌려주기도 하고 지자체에서 빌려주는데 그 서로 공동으로라도 구매하셔가지고서 그 의심스러운 건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 질문 드렸을 때 제품의 부피를 최대한 줄여서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이동할 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면서 우체국 그 지배원들이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온수매트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얼마 전에도 그 관련 회의를 들어갔었는데 지금 그 대진 라돈 매트리스도 폐기물이 아마 300톤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핵심은 우리 생활 환경에서 반드시 격리돼야 되고요. 이 경주 방패장은 인공방사성 폐기물을 법적으로 갖다 놓게 돼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더라고요. 예. 다만 이 폐기물은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 처리를 해야 되고 예. 위험물질 가능하면 이 화학적으로 분리를 하고 또는 부피를 감소시키고 격리를 시켜서 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자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지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 사용 해결료, 이 원전 고농도 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분하고 관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 폐기물 처리 이슈도 빨리 확실하게 국민들과 동의를 구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예. 지금 라돈 얘기를 했지만은 비슷하게 우리 생활에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면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예. 1급 발암물질인데 굳이 이 라돈과 성면을 비교하자면은 어떤 게 더 우리 몸에 당장 안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라돈과 성면이 동시에 내 옆에 존재할 때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기는 힘들고요. 예, 예. 다만 그러니까 각각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이 성면에는 우리가 거의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주로 건물을 해체하거나 성면을 취급하는 작업자가 위험하신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학교나 이 지하철 같은 데는 학교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게 비산될 때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면은 우리가 노출 가능성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라돈은 항상 우리가 노출돼 있거든요. 예. 이런 이유로 라돈에 대한 위험이 3만 배, 4만 배 높다고. 라돈이 성면보다 3만 배, 4만 배 위험한 게 아니라 노출 위험까지 따져서 3만 배, 4만 배 우리한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이거 하나만 짧게 짚어보죠. 지난해 주택법 개정안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방사선 방출 건축자재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지난해 한 10월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광범위한 품목 가운데 일부만 담겼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라돈 등 방사선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거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토부나 환경부에서도 관련해서 지금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토양이 아닌 곳에서 라돈이 나올 가능성은 건축자재밖에 없거든요. 네네. 건축자재는 크게 콘크리트하고 요새 이슈가 됐던 대리석 또는 화강암 이런 것들입니다. 예. 화강암 대리석.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정하자라고 이제 준비들 하시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을 아마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리석이나 이런 것들이 균일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이나 허가를 줘도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국민들은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셨고 그래서 아무튼 이 정부 선진화 된다는 거는 정부에서 자꾸 기준을 대는 게 아니라 정부에는 확실한 가이드를 해주시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 기준을 스스로 그 가이드라인 권고를 그 생산 체계에 합리적으로 집어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승현 연세대 환경공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생계급여를 주는 서울형 기초보상 대상을 늘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의 복지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일촌 직계 혈족과 배우자 등 부양 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리는 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올해 1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늘렸습니다. 또 참전 유공자를 위한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장애 부가급여는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어르신 택배와 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노인과 중장년층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8,000개 늘어난 7만 8천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벼 재배 예정 면적이 지난해보다 2.3%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쌀값 가격 안정 등을 위해서 줄이기로 한 목표치 7%보다 크게 작은 것이고 면적으로 환산하면 7만 6천여 헥타르입니다. 농업기술원은 벼 재배 면적 감소가 많지 않은 것은 최근 들어서 쌀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기도는 방범 취약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 1,500여 곳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심 비상벨은 화장실 안에서 위급 상황 때 주민이 소리를 지르거나 벨을 누르면 외부로 사이렌이 울리고 동시에 경찰서 상황실이나 CCTV 통합 관제센터의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말 경기도의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가 비상벨 설치 정책에 찬성했고 비상벨이 주민 안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인천시는 청소와 시설 관리, 안내, 경비 등 4개 직종 용역 근로자 161명을 오는 4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인천시에 간접 고용돼서 종사하는 용역 근로자는 전원 직접 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됩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난해 3월 기간제 근로자 89명에 이어서 지난 8월 상수도 검침 용역 근로자 1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앞서 투데이 포커스에서 라돈 관련 얘기를 했고요. 밖에를 내다보면 미세먼지가 가득하고요. 성면, 여러 가지 화학물질, 참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했는데 결국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천국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Take That의 I Found Heaven 띄워드리고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 겨울철 체중 감량에 대해 그리고 자동차 주치 시간에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분 20초 뒤에 이어가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다른 계절과 달리 활동량이 줄어드는 겨울입니다. 아무래도 노출의 계절 여름보다는 다이어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새해 계획으로 다이어트 꼽는 분들 많으신데 말이죠. 건강 이야기 지난주에는 금연, 금주 알아봤고요. 이번 주는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주치시죠.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금연, 금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못지않게 체중 감량, 다이어트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지난주에 금주를 하면 비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 비만은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네, 우선 키 체중으로 하는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인데요. 네. 약간 복잡한데 킬로그램 단위의 체중을 미터 단위의 키로 두 번 나눠준 겁니다. 네. 예를 들어 170에 70kg이라면 70을 1.7로 두 번 나눠준 건데요. 네. 이게 25가 넘으면 비만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복부 비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허리둘레를 쟀을 때 남자는 90cm가 넘을 때, 여자는 85cm가 넘을 때 복부 비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인터넷에서 한번 쳐봐야겠어요. 내가 25를 넘는지 아니면 그렇죠. 넘지 않는지. 그러니까 비만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은 역시 먹는 만큼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먹는 열량이 과거보다 굉장히 많다기보다는 네.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또 업무가 대부분 그 육체 노동이 아니라 정신 노동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과 운동량이 급감한 것이 비만의 원인으로 많이 작용합니다. 그렇군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두꺼운 옷을 많이 입으니까 본인도 좀 무감각해지고요. 여름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렇죠. 추위 핑계로 밖에 나가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미루게 되는데 밤에 먹고 싶은 건 똑같아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렇죠. 그래서 비만의 겨울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있죠. 추우니까 외출이나 활동도 줄죠. 그리고 사실 밤에 뭔가 자꾸 먹게 되는데 네.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먹고 싶거나 야식을 하게 되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죠. 예. 비만 관련해서 의료비가 최근에 3년 동안 1조 5천억 원이 늘었다는 통계도 있던데요. 비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성인병이거든요. 네. 어떤 성인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점점 이 비만이 유발하는 만성질환의 숫자가 늘어서 네. 뭐 대부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병 그 이외에도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최근에는 대장암, 유방암을 비롯한 여러 암도 비만 때문에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교수님은 뭐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 게 현실적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새해 다이어트 결심을 합니다. 네. 그런데 너무나 의욕적인 결심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보통 아주 심한 비만이 아닌 분이라면 한 달에 2kg 정도, 그러니까 일주에 0.5kg 정도가 좋고요. 비만도가 많이 높아서 조금 빠른 감량을 원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1kg 이내로 목표를 잡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단기간에 뭐 10kg을 빼겠다. 뭐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건 너무한 것 같고요. 네. 그게 또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맞아요. 뭐 컴백을 앞두고 혹은 그 영화 촬영을 앞두고서 급하게 막 빼는 그런 걸 보고서 자극을 받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나 무리한 목표라고 봐야겠죠. 무리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을 빼는 연예인들 보면 이제 연예인의 특성상 인기도 생각을 하고 외모도 더 중요하다 보니까 네. 정말 해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네네. 나중에 보면 다시 또 쪄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건강에도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예, 건강에 참 좋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그렇죠. 뭐 언제는 뭐 뚱뚱하게 쪄 있다가 맞아요. 잠깐 사이에 또 빠져 있고 또 다시 돌아와 있고. 그렇죠. 아유, 우리는 그렇게 뭐 급하게 뺄 일은 없습니다만은 또 무리하게 계획 세우면 안 되겠습니다. 네. 방송 보면 또 가끔 나는 먹기 위해서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운동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그런 방송을 보면은 그분은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라서 정말 오래 또 굉장히 고강도로 운동을 하셔요. 그렇죠.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다 보면 평소 운동을 안 하던 분은 소위 골병듭니다. 그러니까 관절이나 근육이나 인대에 염증이 생겨서 네. 활동도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따라서 평소에 운동을 하던 분이라면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운동을 하셔도 되지만 네. 안 하던 분이라면 처음에는 그냥 평지 걷기나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을 했다가 시간과 강도를 1, 2주 간격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운동 중독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가끔 네네. 그 근육량을 과하게 막 급하게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통풍에 잘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거는 운동 자체로 통풍이 오진 않습니다만 네. 예를 들어 갑자기 살을 많이 뺀다든가 또는 운동을 하면서 음식 중에 뭐 단백질 파우더나 뭐 이런 걸 많이 먹거나 네네. 그렇게 되면은 통풍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혈중에 네.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 갈색 지방 이것의 생성을 촉진해서 오히려 살 빼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추울 때 나가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다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사실 인간에 있어서는 그 갈색 지방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추운 겨울에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할 때 춥긴 하지만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운동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는 비슷하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
추울 때 밖에 나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 대사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겨울에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조금 더 태울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평상시에 조금이라도 걸으면서 운동하려는 분들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거의 안 타거든요. 역시 계단으로 항상 오고 비결이 있군요. 날씬하신. 예. 근데 이렇게 잠깐 일부러 걷는 것, 뭐 버스 정류장 하나 전에 내려서 걷는 것, 운동 효과가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 계세요. 네. 1시간 동안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네. 나머지 하루 종일 누워 계십니다. 이런 분이 오히려 안 빠지고요. 네. 바빠서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따로 운동은 못 가도 네. 틈나는 대로 계단을 오르거나 업무 중에 5분, 10분 자투리 시간이라도 걸으면 그게 합쳐지면 꽤 큰 운동 효과를 거둡니다. 그렇군요. 너무 무리해서 시간 만들기보다는 잠깐 운동하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조리법을 바꾸는 건 어떨까요?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식재료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음식의 열량은 조리 단계에서 많이 늘어납니다. 네. 예를 들어 튀기거나 볶는 거 아니면은 요리당이나 이런 설탕을 가지고 조리를 하게 되면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열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조리법을 튀기는 대신에 찌거나 굽는 방식으로 바꾸고 요리당을 되도록 쓰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SNS를 보면요. 다이어트 네. 식단이라고 해서 뭐 누구 식당 연예인 이름 따서 이런 게 네. 있는데 무턱대고 따라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저도 유심히 보는데 상당수의 그런 SNS에 올라온 식단은 이렇게 오래 먹으면 큰일 나겠다. 영양이 너무 없어 보이던데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예. 일부는 제가 직접 그 이름을 딴 연예인한테 물어보면 네. 실제 본인은 이렇게 안 먹는다고 얘기하는 식단도 있어요. 그래서 예. 너무 그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간 걸 과신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뭐 다이어트 식품 많은데 인기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젤리, 곤약 젤리 같은 게 있어요. 네. 칼로리가 적어서 도움이 된다, 뭐 차를 응축한 알약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도움이 실제로 될까요? 뭐 군것질을 자꾸만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 열량이 적거나 거의 없는 젤리나 곤약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주의할 점은 이걸로 식사를 대체하면 영양결핍이 옵니다. 그냥 간식을 대체하는 정도면 좋겠고요. 예. 또 일부 건강기능식품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그런 걸 드실 때라 할지라도 그것만 믿을 게 아니라 적절한 식사 조절, 운동이 병행이 돼야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겨울에 하는 다이어트 건강관리 꼭 기억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특별히 겨울에 조심하실 건 겨울에 추위와 짧은 낮 시간 때문에 신체 활동량이 주는 거. 이것을 주의해서 많이 움직이도록 하시고요. 네. 두 번째로 밤이 길어지니까 밤에 야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올해는 꼭 다이어트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 세우신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 주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량 구입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기차와 수소차 올해는 얼마나 공급될 예정입니까? 올해 전기차는 44,000대고요. 아마 추경 예산 통해서 5만 대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수소차는 작년에 240대인가 민간 보급을 처음으로 했었는데 올해 한 600% 넘어서 4,000대를 보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수소 충전소 없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올해 30기 정도가 늘어나는데 작년에 13기하고 합쳐서 40여 기 정도가 올해 말까지 이제 만들어질 예정인데 물론 이제 아직 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서울만 하더라도 뭐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올해 들어오는 게 하나 정도만 더 들어오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고민거리도 많다고 볼 수가 있어서 좀 더 충전소 설치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만큼 전기차, 수소차, 특히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주류로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보조금은 점차 한 500만 원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알려주신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보조금이 올해 없어지죠? 그렇습니다. 올해 제로입니다.
작년에 50만 원이었고 재작년에 100만 원 정도를 줬었는데요. 그만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나온 지 한 24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면서 연비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네네. 그만큼 친환경차 3총사 중에서 가장 먼저 자리매김을 먼저 했고 또 작년에도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한다, 신차를 구입한다 할 때 상당히 고민거리는 많거든요. 네. 왜냐면은 전기차는 아직 뭐 충전도 그렇고 얼리 어댑터적인 성격이 좀 강해되지 않느냐. 물론 인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아직도 이제 이 완전한 주류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수소차는 아직도 그 후의 세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내연기관차는 또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찜찜한 부분도 많고요. 특히 이제 요새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예. 이 노후된 디젤차에 대한 규제 강화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찜찜한 것이 있고 또 가솔린차도 내연기관차 한 종류이기 때문에 디젤차보다는 낫지만은 그래도 좀 뭔가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차종이 하이브리드 차다라는 인식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연비도 괜찮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가 보조금은 제로지만은 판매율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기차 차종이 좀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합쳐서 한 1,8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1,300, 1,400만 원 정도거든요. 합쳐도요. 근데 이렇게 500만 원 정도 주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는 것은 전기차의 종류가 올해 국산차도 그렇지만 수입차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선택의 폭도 늘어나고 또 주행거리 자체가 아무리 적어도 300km 이상에서 한 500km니까요. 또 충전기도 올해 더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충전 시설에 대한 것들도 불편함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기차와 수소차 비교한다면 짧게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기차는 이제 단거리 도심 지역 무공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차는 뭐 기본적으로 600, 700km 정도니까 장거리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 수소차는 충전 시간이 5분 정도지만은 전기차는 완속 충전하게 되면 뭐 대여섯 시간 걸리고 급속 충전할 때도 한 3, 40분 정도 걸리니까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수소 충전소가 아직 적은 부분이 문제점인데 최종 단계의 궁극의 차는 수소차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두 가지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바깥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바깥 활동하실 분들은 황사용 마스크,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미세먼지와 교통 관련 속보는 잠시 뒤 박화영, 박희원 캐스터가 전하는 56분 날씨와 교통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날이 부르는 그런 날에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